예, 저는 서울대학교 영국에 있는 장경렬이라고 합니다. 그 조병화 선생님과는 옛날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그 교수 천연병 시절에 제가 직접 모시고 계셨고 또 선생님께서 제 결혼식 주례까지 서주셨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조병화 선생님 시를 읽어왔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고요한 기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글을 한 편 쓰겠습니다. 원고를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비가 내리던 지난 3월 23일 오후 현운문학선 심사를 위해 아주 오랜만에 조병화 선생께서 살아생전 기부하시던 곳을 찾았다. 지금은 선생님의 큰아드님인 조진영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그곳은 해화동 로터리의 주택가에 있다. 전철역에서 내려 해화동 로터리까지 대학로를 따라 걸으면서 항상 그러하듯 옛날 대학생 시절에 찾았던 찻집과 술집의 위치를 가늠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해화동 로터리에 이른다. 우리은행 앞 건널목을 건너 롯데리아 앞을 지난다. 그곳에는 아주 오랫동안 푸릇당이라는 제과점이 있었지. 그것을 지나 다시 건널목 앞에 선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인 4시까지 아직 20분이나 남았다.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해화동 우체국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조병화 선생님의 50번째 시집인 고요한 기양에 나오는 해화동 우체국이라는 시가 머리를 스친다. 몸을 돌려 우산을 잡고 우체국에 들어선 것은 그 시를 읽는 동안 떠올렸던 선생님의 모습 때문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그 앞을 지나치기만 할 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해화동 우체국에 들어서자 신뢰는 꽤 붐빈다. 할 일도 없이 우체국에 들어서니 공연히 눈치가 보인다. 무언가를 찾는 척 주위를 둘러보니 출입구 바로 옆에 우체국의 저축 상품을 소개하는 갖가지 전단이 꽂혀있는 진열대가 눈에 띈다. 바로 그 전단을 찾기라도 한 양 다가간 다음 한 장 집어들어 눈길을 주는 척하다. 조병화 선생님이 시에 등장하는 젊고 예쁘고 명랑한 우체국 아가씨들을 바로 본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 말을 나누고 있을 법한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에 뵀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연하게 떠오른다. 입에 문 파이프를 손에 쥔 채 웃음 띤 모습으로 우체국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언뜻 나에게 상과 문학에 대해 낮고 둥글둥글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마치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다는 느낌에 나는 한동안 멍한 채 서 있었다. 다시 거리로 나와 비에 젖은 주변의 가게들과 거리를 둘러보면서 선생님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사실 고요한 기양에는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엿보게 하는 작품이 적지 않고 그 시집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난 다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화동 로터리 어느 곳에서도 선생님의 마음과 눈길과 발자취가 느껴진다. 지금도 여전히 거리를 지나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띌 것만 같다. 심지어 선생님 댁을 찾으면 이 거리를 거닐다 지금쯤 집에 가 계실 선생님을 뵐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골목 저 골목 들락날락 부지런히 오늘도 정확히 찾아오는 우체부에게 몇 푼의 용돈을 건네는 선생님의 모습을 집문 앞에서 뵐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해화동 우체국이라는 시를 인용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시를 낭송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영화 일 포스티노의 파블로 네루다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체부가 가는 몸에 메고 있는 무거운 우편 보따리가 보기에도 민망하다 말하고 우편물을 부지런히 배달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안쓰럽다 말하는 시인의 마음에서는 영화 속 네루다의 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따뜻한 인간애가 느껴진다. 영화 속에서 네루다가 청년 우체부 마리오와 가까워지게 된 것은 마리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네루다의 입장에서 우체부가 보기에 민망하거나 안쓰러워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아마도 환갑이 넘었으리라 여겨지는 우체부와 시인 조병화 사이의 관계에서는 마리와 네루다 사이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극적인 사연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회화동 우체부와 시인 사이의 관계는 영화나 소설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로서 더욱 무게를 지닐 뿐만 아니라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그런 까닭에 회화동 우체부에 담긴 이야기는 그만큼 더욱 우리의 마음에 쉽고 편하게 와 닿는다. 우체국에서 나와 건널목을 건너며 다시 생각에 잠긴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댁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던 것이 언제인가. 아주 오래전 선생님께서 나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신 다음 며칠 후였다. 얼마 후 나는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다음 선생님 댁을 다시 찾아뵙고자 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 인사를 올릴 계획을 여러 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생님의 임종 소식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웠던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선생님께서 영원히 젊고 힘찬 모습으로 살아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댁을 찾아뵙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리라. 하지만 산수의 나이에 선생님께서 펴내신 고요한 기항을 때맞춰 읽었더라면, 선생님께서 세상과 작별하신 다음에야 뒤늦게 읽은 고요한 기항을 좀 더 빨리 살펴보았더라면, 고요한 기항이 선생님이 고향인 안성 난실리를 찾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때맞춰 알았더라면, 나는 그리도 무심하게 선생님을 뵐 날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으리라. 이어서 시에 대한 분석을 두 방향에서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고요한 귀향과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는 회화동 로터리 일상삶과 관계된 그런 것입니다. 시인은 고요한 귀향의 서시에 해당하는 동일 제목의 시 고요한 귀향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 험했으나 고향에 접어드니 마냥 고요함을, 지나온 주막들 아련히 고향은 마냥 고요함을 노래한다. 이때의 고향은 시인의 고향인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애 출발점 또는 정신적 고향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바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같은 고향이 곧 어머님을 암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리라. 실제로 시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의 고향 난실리에 모셨고, 그렇기에 그에게는 현실 속의 고향이 곧 정신적인 고향일 수 있다. 하지만 난실리에 모신 어머니의 영혼이 머물러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시집에서 나루토의 근처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긴 세월을 걸어서 어머님이 약속하신 그 나루토 근처까지 왔다. 건너야 할 피하는 아득히 짙은 안개로 뿌옇게 하늘만 열려있고 인기척 하나 없어라.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약속하신 그 나루토 넘어 있는 건너야 할 피안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시인이 돌아가고자 하는 공부의 고향, 말하자면 존재의 근원이자 귀착점으로서의 고향이 아닐까. 어찌 보면 이 시를 통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다가올 고요한 죽음의 순간을 통해 어머니의 영혼이 계신 곳에 이루고자 하는 시인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냥 고요한 고향은 현실 속의 정경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피안의 정경일 수도 있다. 고요한 기향을 꿈꾸는 시인의 마음에는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 항상 작은 파문이 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한두 방울씩 빗물이 떨어지듯이 고요한 기향에는 이 같은 시인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이 여러 편 있는데 이를 이루는 기본 정조는 외로움이다. 제자인 조태일 시인의 죽음을 접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늙으면 누구나 외로워지는 것이지만 내게 태일의 죽음처럼 외로운 것이 또 있으랴. 하지만 어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일깨우는 것이 깊고 깊은 외로움 뿐이겠는가. 시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또한 시인을 허로움에 휩싸이게 하기도 한다. 시인이 말하는 허로움의 징조를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이 고향의 친구 수의 죽음을 들으며다. 내 죽음을 들으며 갑자기 유년 시절이 잘려나가는 생각, 세월의 뿌리가 잘리는 허허로움, 벗은 존재의 숙소, 너는 그 숙소의 마지막 등불이 아니었던가? 아, 이제 어린 시절은 바람에서 찾아볼 것인가? 구름에게나 물어볼 것인가? 세월은 뿌리 없이 떠서 마냥 무량하여라. 벗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시인은 갑자기 소녀 유년 시절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세월의 뿌리가 잘리는 것 같은 허름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깊은 상실감에 젖어있는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벗은 존재의 숙소일 뿐만 아니라 등불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등불마저 꺼진 것이다. 아마도 하나 남은 어린 시절의 벗마저 세상을 떠난 것이리라. 이제 어린 시절의 벗과 만나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함께 떠올리거나 그때 무고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어찌 보면 벗에 사라지면 어린 시절 그 자체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 세월의 뿌리를 잃은 듯한 허전함과 아픔의 느낌이 어찌 깊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심한 시인은 이제 어린 시절은 바람에서 찾아볼 것인가 구름에게나 물어볼 것인가라는 수사적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홀로 남게 된 시인이 느끼는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을 드러내는데 이보다 더 곡진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바람과 구름만 있는 허공을 향해 멍하니 눈길을 준 채 망연자실해 있는 시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릴 수도 있겠다. 한편 이 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세월은 뿌리 없이 떠서 마냥 무량하여라 라는 구절은 현실의 시간의 흐름 밖으로 내몰린 시인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얼마나 무량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세월을 따라 흘러간 현세적 삶이 뿌리 없이 떠있는 무한히 허망한 것임을 문득 깨닫는 시인의 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현세적 삶이란 뿌리 없이 떠있는 허망한 것이라는 깨달음은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특히 불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문화권에서 강하게 감지된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과도 같은 허망한 것이고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굳이 불교적인 것 안에 옥죄어 가둘 필요는 없겠지만 불교의 다비식을 연상케 하는 다음의 시편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깨달음에서 암시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다. 이제 머지않아 65세 퇴직이 되면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서 쓰고 하다가 쓰고 나머지로 목선을 한 척 살 겁니다. 장작 한 더미를 살 겁니다. 기름 한 통을 살 겁니다. 술 한 병을 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나의 철학으로 견디던 끝날 썰물에 배를 밀고 바다 한가운데로 술을 마시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할 때 기름 뿌린 장작더미에 불을 지를 겁니다. 그리고 배와 더불어 하늘로 훨훨 불이 되어 날아오를 겁니다. 활활 불이 되어 날아오를 겁니다. 이는 물론 시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필경 머지않아 65세 퇴직에 이르는 철학교수 강박사가 시인 앞에서 털어놓은 소회를 시화한 것이리라. 아마도 시인은 그의 말에 담긴 극적이고도 처연한 아름다움에 이끌려 이를 시화한 것이리라. 짐작컨대 강 박사의 시나리오가 나름의 매력을 지닌 것이라 느끼는 사람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가 담고 있는 것은 한 인간의 생각과 희망을 담은 한편의 극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영국 속의 선량한 인간이 악당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무대에 뛰어올라 당신은 지금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어 라고 말할 관객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이 가상의 시나리오의 매력을 느낀다 해서 나를 따라 이 시 속의 나를 따라 그와 같은 죽음의 의식을 치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강 박사라는 사람도 그런 의식을 실제로 치르고자 해서 그렇게 소회를 털어놓은 것은 아니리라. 하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현실적이지만 처연하게 아름다운 희망을 담고 있는
극적인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는 시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갖는 것이리라. 다시 말해 삶이란 철학으로 견딜 만큼 견디다가 마침내 세계란 바다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불태움으로써 마감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메시지는 소박하면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한 그럼으로써 영혼은 한 가닥 불이 되고 한 줄기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어 세계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것. 이 얼마나 매력적인 귀향의 의식인가. 물론 한 가닥 불이 되고 한 줄기 연기가 된다고 해서 또한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이 세상에서 호련히 그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니다. 시인 조병화의 경우 마치 선승이 다비식을 통해 연기로 사라지고 재로 바뀌는 동시에 사리를 남기듯 우리에게 53권의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지 않았는가. 고요한 기양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세 편의 연작 유서에서 시인은 나의 창작 시집 50권은 타고 나온 내 운명을 내 꿈대로 교정해 오면서 살아온 내 생애의 한 권의 시집이라 밝힌 바 있는데 정령코 고요한 기양 이후에 남긴 세 권의 시집과 유작 시집 2권을 합쳐 모두 55권의 시집은 55부로 이루어진 한 권의 자전적 기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고된 수행 또는 교정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무수한 사리들로 가득 찬 사리함이라 할 수도 있다. 정령코 시인이 남긴 내 생애의 한 권의 시집은 진주조개가 상처의 아픔을 견디며 만들어낸 무수한 진주가 담긴 보석함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인의 일상의 삶을 이어가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회화동 로타리와 그 주변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시인은 언제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과 맑고 깊은 눈길로 일상의 주변을 살피면서 삶을 살아갔으며 앞서 해화동 우체부에서 확인했듯 고요한 기양은 이를 확인케 하는 소중한 시집 가운데 하나다. 이 시집은 특히 고요한 기양을 꿈꾸는 시인이 산수의 나이에 가까이 다가가 있을 무렵 이어나갔던 삶의 기록으로서 그 의미가 각별한데 여기서 수록된 작품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없보다. 내가 옛날 철 모르고 사냥을 갔다가 풀숲에서 한 쌍의 꽁을 발견, 오손도손 함께 있는 안농을 쏘아 잡은 기억, 세월이 가도 오래오래 기억되더니 오늘 해화동 로타리 광장 한 구석에서 아침마다 그 시간 그 자리 모이를 쪼고 있는 비둘기 순놈 한 마리 홀로. 혹시나 저놈이 그때 살아남은 그 순놈이 비둘기 순놈으로 변신하여 내 앞에 늘 어른거리며 내 가슴을 아프게 쪼고 있는 것이나 아닐는지 생각되면서 나도 혼자 되어 이렇게 매일 아침을 아직도 해화동 로터리를 홀로 어른거리는 것을 어찌하랴. 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것이 나의 업보이라면 나미아미 탑을 관세음 보살. 어느 날 시인의 해화동 로터리 광장 한 구석에서 아침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이를 쪼고 있는 비둘기 순놈 한 마리에게 눈길을 준다. 이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옛날 철 모르고 사냥을 나갔다가 풀숲에서 한 쌍의 꽁을 발견, 오손도손 함께 있던 암놈을 쏘아 잡은 기억을 떠올리고는 상념에 잠긴다. 혹시나 저놈이 그때 살아남은 그 순놈이 비둘기 순놈으로 변신하여 내 앞에서 늘 어른거리며 내 가슴을 아프게 쪼고 있는 것이나 아닐는지, 그리고 그 옛날 철 모르고 한 일이 업보가 되어 자신이 혼자 되어 이렇게 매일 아침을 아직도 해야던 로터리를 홀로 어린거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삶의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해화동 로터리 주변을 거닐며 비둘기 수놈에게 눈길을 주이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 마음의 눈에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가. 꽁과 비둘기와 시인이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 작품이야말로 시인이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절창의 시편 가운데서 특히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비단 나만의 의견이 아니리라. 그 옛날에 철모르고 한 일을 이처럼 잊지 않고 아픈 기억으로
그것도 더할 수 없이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따뜻하고 정감 어린 시선을 던지는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는 시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인지도 모른다. 시인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마음을 생생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일상의 시 가운데 해화동 우체부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 또 한 편의 시가 송이라는 아주 간결한 작품이다. 막내딸이 추석이라고 송이를 보내왔다. 바빠서 못 온다고. 내겐 송이 냄새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그리운 것을. 그렇지만 이것이라도 고맙지. 송이 냄새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그립지만 이것만이라도 고맙지라고 말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마음에서 온갖 욕심을 버렸을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이 어찌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랴. 시인의 따뜻한 마음은 단지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치근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미 한 송이를 애처로하기도 하는 마음.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으랴. 두 편 시에 대한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인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 사실 여느 시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요한 귀영에서도 우리는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면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만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 사랑에 가득한 시선을 보내는 시인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시편들, 그것도 편안하고 담백한 어조를 통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편들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만나고 즐기는 일은 평론가만의 몫이 아니라 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몫이리라. 마지막으로 평이하면서도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시 한 편에 있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하자. 해화동 로타리 울창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을 잠든 아기를 태운 하얀 유모차를 밀고 앳된 예쁜 엄마가 지나간다. 심한 장마가 지나간 오후 쨍쨍 쪼이는 햇살, 눈부신 빨래처럼 따갑고 오가는 사람 한가로운 서늘한 그늘, 지나는 수녀 한 쌍, 신호등 건너 빨간 우체통 마냥 그 자리 오독하니 서 있고, 이 시에는 잠든 아가를 태운 하얀 유모차를 밀고 있는 앳된 예쁜 엄마, 수녀 한 쌍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해화동 로타리 울창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을 지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가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담긴 일종의 동적 영상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마냥 그 자리에 오독하니 서 있는 신호등 건너 빨간 우체통이라니, 우체통은 시의 결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의미와 무게를 지니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 과연 시인이 우체통에 대한 묘사로 이 시를 끝낸 이유는 무엇일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언뜻 우체통의 모습에서 신호등 건너편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 시인의 모습이 읽히지 않는가. 앳된 예쁜 엄마와 수녀 한 쌍을 포함해 오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받고자 할 때 우체통을 찾는다. 시인의 시란 시인이 세상에 저는 따뜻한 사연들로 가득한 우편물, 우체통을 가득 채우기도 하는 우편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컨대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소식을 하나가득 담고 있는 우체통,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시적 메시지를 하나가득 보듬어 안고 있는 우체통 같은 존재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이 같은 시 읽기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이가에 띈 채 조병환 선생님의 미소가 언뜻 눈에 보이는 듯도 하다. 이제 주제넘은 시 읽기를 이쯤에서 마감할 때가 된 것 같다. 감사합니다.